예, 안녕하세요. 오늘 토요일입니다. 오늘 동지님들 수고들 하셨습니다. 어, 오늘 조 대표님 같은 경우에도 연설에서도 이렇게 보면, 굉장히 힘을 받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고, 저 개인적으로도 제가 기사 검색은 다 못했는데, 최근에 일어나는 일로 보면, 사실 우리 공화당 쪽에서 보면, 더 우리가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라는 생각을 해요. 결국은 이런 탄핵, 한 인간들과 탄핵에 반대한 사람들로 나눠지는 이것이 진작에 됐어야 되는 건데, 연말에 그런 악법을 통과시키는 이런 문제 때문에, 이것이 서로 정당들이 하지 못하고 미루고 이런 상황이 되면서 아직까지도 우리가 탄핵 찬성한 인간들하고 탄핵에 반대한 사람들이 빨리 정리가 안 된 이런 상황이 돼서 사실 여러 가지가 총선이 좀 불리한 상태죠. 조 대표님께서 연초에 3월달, 6월달, 9월달, 10월달 이렇게 여러 번 얘기를 했어도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것은 결국은 이런 연동형 비례 어떤 법을 바꾸려고 했던 이런 게 있었고, 자한당 인간들이 움직이지 않은 것도 있었고, 그것은 단적으로 김재원이가 지난번에 자기가 당대표 바꾸고 원내 수석 이런 거 투표를 할 때 김재원이가 결정적으로 자기가 재판받으면서 목욕탕에 노건을 놓고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해서 굉장히 공감을 얻었다, 이런 하는 말이 자한당 인간들이 얼마나 자기네가 끌려갈지 겁을 내고 있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명백한 사실을 보여준 그런 말이었기 때문에 자한당 인간들이 왜 움직일 수 없었나, 그런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2018년도에 이우영 국회의원 그 재판에 우연히 결심에 들어갔다가 그다음에 선고도 보고 항소심도 보고 또 다른 또 누구였었나 이렇게 재판을 보면, 그렇죠, 전병현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고 나면 국회의원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정말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알았던 그대로 비즈니스나 국회의 정치나 비즈니스를 술 마셔가면서 골프 쳐가면서 또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기업인들한테 돈 나쁜 말 하면 뜯은 거고 좋은 말 하면 돈 받아오면서 정치했다는 것을 제가 재판장에서 봤기 때문에 정말 마음만 먹으면 국회의원들 전부 다 골로 다 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국회의원들이 떨고 있는 이유가 이런 거였겠구나 하는 것을 저는 확실히 봤어요. 그래서 자한당 국회의원들이 움직이지 않는 이유는 아마 이런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예. 그랬는데 김재원이가 말로서 확실하게 확인을 해줬죠. 자기가 재판받는 동안에 그날 목욕탕에 놓고 있었다. 그러니까 자한당의 인간들 누구도 정말 문재인이가 맘만 보면 100%다 골로 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절대로 움직이지 않고 썩은 동화증이라도 붙잡고 저러고 있다는 것을 저는 생각을 했죠. 하여튼 이런 상황이 돼서 빨리 뭔가 움직여서 정리가 돼야 될 텐데 아직도 저러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은 탄핵 찬성한 인간들하고 합치니 뭐니 하다가 지금 난리가 났죠. 그래서 우리는 이럴 게 한 개도 없어요. 예. 어차피 우리는 없는 데서 시작을 했고, 우리가 다 비난을 받아오면서 우리가 정말 갈시와 비난을 받아오면서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럴 게 한 개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해왔던 대로 우리는 쭉 나가면 되고, 우리가 정말 이 거짓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 진실을 밝힌다, 이거는 이 탄핵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스탠스로 가는 것 외에는 우리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가 지금 이겨야 된다는 걸로 하긴 하는데, 이겨야 된다는 거는 맞지만 누구하고 어떻게 이기냐. 그래서 정신이 없는, 혼이 없는 사람들하고 우리가 이길 수도 없거니와, 이긴다고 한들 박 대통령 시절에도 숫자가 모자라서 박 대통령 탄핵시킨 건 아니에요. 네, 문재인이가 먼저 나서서 한 게 아니고 자한당이 자당의 대통령을 아주 신이 나서 내쫓은 상태이기 때문에 숫자가 많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탄핵에 찬성한 그 인간들이 자기네가 국회의원이 되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고 저는 생각지 않아요. 왜? 지금 탄핵을 못 받아들인다고 해서 우리가 4년째 길거리에서 나와서 이러고 있는데 그 국회의원들이 우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나요? 대통령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걸 못 받아들인다고 하는 우리가 정치 욕심 있는 게 아니고 이건 잘못됐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 국회의원들이 우리에 대해서 당신네들이 옳다. 우리가 국회의원에 대해서 당신네들이 이렇게 울부짖는 거를 우리가 해소해 주겠다. 이런 말 하는 국회의원들이 있었나요? 없어요. 근데 무슨 저런 국회의원한테 뭐를 기대를 해요. 그래서 숫자가 많아서 이긴다. 이겨서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들은 자기네 그 욕심대로 국회의원을 할 뿐이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 이긴다는 자체가 별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지는 않아요. 하여튼 그런데 오늘 조 대표님 연설은 뭐 저희한테 희망을 줬고 조 대표님도 굉장히 이렇게 희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오늘 뭐 집회 같은 경우는 물론 뭐 대통령은 여러 가지로 힘드시겠죠. 힘드신데 대통령께서 어차피 희생을 하셨고 그랬는데 이게 제대로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이 어떤 것도 대통령한테는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고 봐요. 대통령이 고통을 당하신다고 해도 이 나라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거는 대통령 바라던 뜻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대통령을 위한다면 하루빨리 우리가 정말 이겨야 돼요. 탄핵에 찬성한 인간들이 이기는 게 아니고 이 탄핵이 잘못됐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기는 방법으로 나가야 돼요. 근데 오늘 뭐 대표님이나 또 다른 연단에 서신 분들이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하시면서 좀 희망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라 좀 오늘은 좀 안심할 수 있고 그리고서는 뭐 사실 개인적으로 지난번 8일 날 그러니까 검찰이 난이 일어난 이런 상황에서 어떤 검찰이 정신을 차릴 거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배성범 중앙지검장이 월요일부터 13일 날짜로 이제 인사 이동이 되는 거니까 자기가 가기 전에 오늘 토요일이고 내일 일요일이에요. 그날 서명을 물론 저는 원하는 게 윤석열이나 이것들이 양심을 정말 양심 있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박 대통령 재판해온 거 여러 가지 재판 이거 굉장히 잘못한 게 많다라고 이거 좀 잘못됐다 이거 다시 해야 된다 란 등등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이 있겠죠. 저는 잘 그런 법적인 용어로 못하겠지만 이걸 터뜨려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전에도 얘기를 했어요. 그 대통령 재판 조사하면서 할 때 조금 그래도 양심 있고 바른 말 하는 검사들은 다 다른 데로 다 보내줬다고 했어요. 뭐 자천된 것도 있고 승진된 인간들도 하는데 그중에 한 명이라도 양심 선언을 해주길 바란다 이런 얘기했는데 지금까지 한 명도 없어요. 그랬는데 지금 인사 이동 때는 검사들 중에 한 명이라도 정신 차리고 용기 있다면 폭탄 선언을 하고 나가든가 아니면 배승범이는 나가기 전에 형 집행 정지 그거 신청 받아들여 갖고 서명하고 나가든가 그랬는데 분위기가 그렇게 뭐 배승범이도 그렇게 용기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또 제가 또 수다로 어제 재판 얘기보다 좀 이런 얘기를 하게 되네요. 그 제가 신광열, 조의원, 성창호 이 세 판사들 재판에 들어갔었어요. 여기에 임종헌 그 차장이 증인으로 나오는 재판에 들어갔는데 자기 재판도 5월달 지난 작년 5월달부터 거부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거부한 이것도 뭐 재판이지 하여튼 이거를 걸치나 봐요. 그래서 기각됐고 다시 항소하고 뭐 이런 상태라 이 사람 재판이 계속 안 열리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증인으로 나와서 이 사람이 사실 이거 사법농단 사법거래로 하는 이 재판의 키맨이에요. 이분이 자기가 그 법원 행정처에서 일했던 그 업무 보고서 이걸 USB에서 담아온 것이 USB를 검찰이 찾아갖고 모든 재판의 증거로 쓰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이분이 증인으로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분 재판에 그 신광열, 조희연, 성창호 이 사람들 재판에 들어갔는데 아니다 다를까 사실 뭐 성창호, 조희연 이 두 분은 영장 발부 검사들이었는데 이분이 옛날에 그 네이처 리퍼블릭 정은호 이 사람이 뭐 해외 특히 뭐 필리핀 돌아다니면서 도박을 한 100억대를 했어요. 해서 이게 이제 걸려갖고 재판을 받으면서 변호사한테 뭐 50억인가 최유정 뭐 이 여자도 이제 뭐 그 사건 때문에 걸려고 지금 난리가 났죠. 변호사비 50억을 줬는데 그 보석이 안 됐어요. 뭐 보석이 안 되면서 그래서 뭐 그 변호사비 낸 거를 돌려달라 하면서 뭐 면회 갔을 때 뭐 이렇게 좀 폭행을 하고 뭐 이랬고 사건이 막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키고 변호사비를 50억을 받았으니까 이제 이 변호사가 뭐 여러 군데 이제 막 이렇게 돈도 좀 뭐 저는 그 용어를 쓰진 않겠지만 하여튼 돈으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막 걸려 있어요. 이제 그래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조희연이나 성창호 이 이제 두 판사들한테 정은호 게이트에 대한 하여튼 뭐 이게 정은호 그 회장이 롯데 신영자 회장한테도 그 면세점에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뇌물도 먹이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로 여러 이제 복잡한 사건들이 얽히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보고서를 보내달라 신광열 그 부장 판사가 그래서 그 정은호 게이트에 대한 보고서를 가지고 이거를 임종원 씨한테 임종원 행정처장한테 줬다는 게 전체적인 이 사건이 내용에 기본적으로 그랬는데 제가 금이 들어갔을 때도 이제 주로 그런 걸 묻는 거죠. 정은호 게이트에 대해서 이렇게 묻는 거였는데 뭐 답변이나 이런 거를 제가 막 그 사건 이거를 아주 조리 있게 할 수는 없는데 그래서 제가 몇 가지 그 임종원 씨가 증언을 하는 그 답변서를 제가 받아 적었어요. 이거 뭐 좀 쉬우니까. 그런데 이분은 뭐 이제 다른 재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유해용 그 판사의 재판에서도 작년 5월 달에 증인으로 나왔는데 재판 그 답변을 다 거부를 했었어요. 자기의 공소 사실하고 관련이 됐기 때문에 그 이제 그 목요일 날 재판에서도 답변을 거부한다 이렇게 했을 때 판사가 이제 물었죠. 왜 답변을 거부를 하냐. 그러니까 그 공소된 사실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대답을 할 수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법정에 다니면서 제가 이제 그 증인들이 답변하는 걸 보고 저도 굉장히 많이 이제 배우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동지님들도 어떤 뭐 우리가 이제 집회 많이 나오면서 이런 일들이 닥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분이 말한 그 답변하는 짧게 말했죠. 뭐 그 증언을 거부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정은호 관련 이제 신문 뭐 이런 문건 이렇게 하는데 그런 사실이 없고 제 공소에도 있으니까 답변을 거절하겠다 이렇게 하고 또 이제 증언할 사항이 아니다. 경험을 말한 이제 법원에서는 경험을 말하는 것이지 저런 문건이 있나 없나 이렇게 뭐 저한테 추측을 물어보는 거 이런 거는 이제 뭐 증언을 거부한다. 내가 경험한 거를 물어보는 거다. 내가 이거를 받느냐 안 받느냐 이제 이런 거를 물어봐야 되는데 이 문건이 있나 없나 이거는 이 사람이 대답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이 사람이 담당한 것도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증언할 사항이 아니다. 경험을 말하는 거지 저런 문건이 있나에 대해서 증언은 거부한다. 이건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거거든. 되게 예민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공소 또 이제 이 사람이 계속 공소 사실 관련해서 증언을 거부한다. 또 이제 이 그 정은호 게이트 관련 문건 이런 문건 작성해서 이런 문건 공개한 사실이 있냐? 이건 이제 없다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또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검사들이 뭐 이런 거 예상을 하면서 이렇게 묻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전제 사실을 기초한 신문은 증언을 거부한다. 사실 이런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어떤 경우도 보면 증인들이 나와서 이런 이제 검사들이 유도 신문에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를 1심 같은 경우에는 증인들이 아마 이 사건에 단순히 도움을 주러 온 사람 같은 경우는 조금 위험할 수가 있어요. 이게 검찰의 증인인지 변호사의 증인인지 물론 따라서 미리 이제
검사들을 만나고 코치를 받을 수 있고 변호사의 증인이라면 변호사가 뭐 알아서 이렇게 얘기를 뭐 이런 질문 나올 거다 이런 예상 알려주기도 할 텐데 이 검사나 뭐 이제 검사가 신청한 증인이라면 이제 이 피고인 측에 좀 불리한 경우에는 이런 이 검사하고 입을 맞추고 나서 검사가 유리한 대로 하는 건지 이런 것 좀 잘 봐야 돼요. 예, 그래서 전제사실을 기초한 신문은 증언은 거부한다. 사실 임종훈 차장 같은 경우에는 법을 많이 알고 자기가 굉장히 좀 모든 이 법원 거래, 재판 거래에 대한 사건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지만 제가 작년에 봤을 때 사실 뭐 거의 저와 같은 신체 정도예요. 근데 굉장히 똑똑하고 굉장히 하여튼 신념 있는 뭐 그런 분이라고 저는 느꼈어요. 굉장히 하여튼 똑똑한 그런 분이라고 저는 느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증인하는 걸 봐도 뭐 사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건 정말 외람스럽지만 정말 답변을 잘한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목요일 날도 답변하는 걸 보면은 굉장히 답을 잘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또 검사가 뭐 통상에 이제 뭐 이런 문건을 보냈냐 어쩌나 이렇게 묻는 게 있는데 거기다 보면은 검사가 이렇게 그러면 그럼 통상의 보고 시스템에 따라서 보냈다는 거냐. 사실 이거는 굉장히 노멀한 질문일 수도 있겠거든요. 근데 이분은 질문의 취지를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묻는 이런데 그러니까 통상의 보고 시스템에 따라서 보냈다는 거냐?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잘못 걸려들면 검사가 질문을 계속 해대면서 결국 함정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랬는데 질문의 취지를 모르겠다. 그러면 이게 통상의 시스템에 따라서는 정확하게 어떤 사건을 무엇을 가지고 하는 거를 정확하게 짚어가면서 얘기를 해줘야 될 텐데 그냥 검사가 그럼 당신이 이렇게 말하고 뭐 안다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일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그러면 거기에 통상의 보고 시스템에 따라서 보냈다는 거냐? 근데 질문 취지를 모르겠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신광열 그 부장판사가 이제 보고서 보낸 게 내가 뭐 임종훈 씨가 보내달라고 해서 그냥 이제 이렇게 유도신문 할 수 있는 건데 나는 수동적으로 보고서를 받았지 내가 그 신광열 부장이 그 보고서를 보냈을 때 어떤 의도로 보낸지 내가 물어보질 않았다. 그리고 벌써 이게 2013년 이러는데 6, 7년 전이에요. 예, 그래서 기억이 없다. 그리고 내가 그런 보고서를 받았을 때 검토해서 표시한 기억이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법원 행정처의 차장 일이 극한의 직업이다. 수많은 보고서가 올라오는데 그거를 지금 다 기억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저런 일이 너무 많다. 저런 일 기억이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뭐 통상적으로 매일 이제 보고서가 올라오고 하는데 어떤 사건이 정말 문제가 된 거라면은 기억을 하겠지만 매일매일 올라오는 통상적인 일이라면 어떻게 다 기억을 하겠어요. 그 시간이 이렇게 지났는데. 그러니까 검찰들은 지금 사건을 만들어갖고 찝어가면서 물으니까 자기네들은 뭔가 답을 얻고 싶지만 이분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해온 일인데 그걸 어떻게 다 기억을 하냐. 이제 이렇게 뭐 사실일 수도 있고 뭐 의도된 답변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답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또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 사무분담 이거는 뭐 법원 행정처의 이제 내부적인 일일 텐데 사무분담은 각 법원에서 독자적으로 결정한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쪽 일어난 일에서 추측만 할 수 있는데 지금 증인석에 앉아갖고 추측을 말하진 않겠다. 이제 이렇게 또 딱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정은호 관련해서 신광열 부장이 보내온 메일 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작성한 정은호 관련 문건 어떤 자료를 참고를 해서 이런 문건을 작성했는지 들은 바가 없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신광열 부장이 어떤 의도로 저런 보고를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답하기 어렵다. 그리고 또 보고를 한 거지 내가 지시한 것이 아니다. 검사의 취지를 모르겠다. 이제 이렇게 또 그러고 또 이제 검찰이 그러니까 신광열 부장이 지시도 없는데 보고를 했다는 거냐? 그러니까 이분이 내 사건에서 답하겠다. 되게 이런 게 짧은 질문이고 답이지만
사실 되게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재판에서 답변할 때 뭐 피고인으로서도 증인으로서 더구나 이분은 자기 재판이 이렇게 모든 재판에 관련된 것으로 자기의 재판이 있기 때문에 이게 함부로 답하기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내 사건에서 답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또 어떤 질문을 막 이렇게 해 나갔는데 여기 사법농단이라고 해서 이제 수많은 법관들이 재판을 받고 있는데 거기 나온 변호사들이 뭐 이것도 제가 이렇게 말한다는 건 사실 좀 외람된 얘기지만 이 법관들의 변호사들이 참 똑똑해요. 중간에 탁탁 치고 들어가는 것을 굉장히 잘해요. 딱 듣고 있다가 그게 유도 질문이다. 저런 질문을 왜 하냐?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거를 참 잘해요. 지금까지 제가 뭐 대통령 재판부터 이렇게 왔는데 이 법관들의 변호사들이 참 잘한다는 걸 제가 여러 번 느꼈어요. 여기서도 신강렬 변호사가 딱 중간에 유도 질문이다. 그러면서 그런 질문하는 건 적절한데 딱 잘랐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메모도 해놨는데 중간중간에 브레이크를 팍 들어갈 때 팍팍 잘 들어가요. 사실 이런 거를 제가 너무 많이 봐서 그런지 이거를 이 검사들이 유도신문을 하든가 아니면은 검사가 이 피고인을 몰아세우면은 변호사가 그걸 확 막아줘야 되거든요. 이경재 변호사도 그런 거 참 잘했어요. 팍 막아줘야 되는데 그거를 이렇게 놔두는 변호사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더 답답하죠. 저거 그냥 팍 막아줘야 되는데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안 하나 이런 거를 좀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법관들의 변호사들이 그런 거 참 목소리도 좋고 크고 발음도 똑똑하고 이래갖고 팍팍 잘라주는 걸 잘해요. 그래서 옛날 신강렬 판사의 변호사도 이걸 잘했었어요. 이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그러니까 이제 이 임종원 그 행정처장이 신강렬 부장은 중추적인 역할을 법원 내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스스로 자기 일은 알아서 했을 거다. 그리고 수석 부장을 2분이나 했고 그 사람들이 뭐 매뉴얼대로 뭐 하고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서 뭐 지침 내린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다. 뭐 이렇게 했는데 제가 요 건발을 제대로 적질 못했네요. 그래서 또 검사가 또 이렇게 물었어요. 법령에 어긋나거나 또 뭐 이렇게 시행에 어긋나면 시정해야 된다는 거죠? 또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했어요. 그 사이를 놓치질 않고 딱 검사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종원 차장이 의견을 묻는 거라 증언 거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 이런 게 들으면 그 지나치게 들으면 참 간단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증인들이 중요한 사건에 자기 공소 사실이 있으면서 증인으로 나왔을 때 하는 답변들이 들으면서 참 한마디 한마디에 참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도 참 저렇게 피해 나가는 저런 방법은 배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 우리가 외국 영화, 미국 영화를 이렇게 볼 때 재판 관련 그런 걸 보면은 저는 항상 이렇게 감탄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중간에 변호사들이 뭐 검사 측이라든가 이제 그 증인으로 나온 사람한테 팍팍 찔러가면서 유도심을 해가면서 답변을 얻어내는 그런 걸 보면 참 이렇게 놀랍다는 생각하는데 이 임종원 차장이 증인으로 나온 이런 재판도 보면은 참 이렇게 제가 이제 미국 영화에서 봤던 것처럼 그 답변들이 짧지만 팍팍 치고 나가는 이런 거라 사실 이런 재판은 들어가도 후회스럽지가 않아요. 막 좀 이제 이렇게 뭐 검사들이 특히 이제 대통령 재판 같은 경우에는 검사하고 피고인하고 입을 맞추고 나왔다는 것이 많이 보이는 경우가 많았어요. 뭐 우리가 물론 뭐 방송을 통해서 미리 들은 것도 있겠지만 그런 것도 있는데 근데 유영아 변호사가 이런 걸 잘해서 중간에 팍팍 치고 하는 걸 꽤 잘했어요. 예. 그랬는데 워낙 뭐 대통령 재판에서 워낙 이게 재판할 내용이 뭐 방대하고 사실 저도 이제 방대라는 이런 단어를 쓰네요. 많고 이렇게 보통 일상적인 언어로는 많다 이렇게 하던데 제가 이제 재판을 다니면서 방대하다는 단어를 쓰게 되네요. 많고 또 방대하고 이러니까 제대로
짚고 넘어가지 못해서 사실 대통령 재판은 많이 좀 아쉬운 점이 있죠. 하여튼 그래서 이 임종헌 차장이 증인으로 나온 거는 이렇게 좀 오전에 걸 여기 잠깐 보고 있다가 이제 그 건성동이 결심에 간다고 이제 나와서 312호로 간다고 갔더니 정경심 재판이 끝나고 이제 막 내려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기자들이 내려와서 기자들 들어간 줄 알았더니 기자들도 못 들어갔다고 이렇게 하는데 저녁에 제가 기사를 찾아봤더니 뭐 1시간밖에 안 했어요. 사건이 2개인데 1시간밖에 안 했어요. 사건을 지금 2개로 하는데 첫 번째 사건은 그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게 한 건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저는 뭐 사실 그 재판에 들어가면서 제가 이해가 안 돼갖고 말을 제가 얼버무린 적이 몇 번 있었는데 이런 서류들을 표창장을 위조한 건 하나 하고 그런 표창장들을 위조를 해갖고 다른 대학에 그 입시에 입학에 사용하는 뭐 서류를 냈다는 게 이제 이게 또 한 건으로 쳐 있는 거예요. 그 이제 입시 그 입학한 거 하고 거기에 이제 정경심하고 그 뭐 조카들 이용한 그 펀드 관련 이거하고 또 묶여 있는 거 이렇게 2가지로 되어 있어요. 저는 동양 표창장 위조한 거하고 입시하고 같이 묶는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동양대 표창장 위조한 건 딱 한 건 따로 그다음에 입시 부정하고 펀드는 또 같이 이렇게 13개가 물려 있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랬는데 이제 동양대 그 표창장 위조한 거를 뭐 지난번 기일에도 마찬가지로 20분 동안 하고 그다음에 이 입시 부정하고 펀드하고 이제 또 같이 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2개서를 합쳐갖고도 1시간 만에 끝나고 11시가 안 돼서 내려온 거예요. 동양대 표창장 위조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공소장을 뭐 사람도 미상인 이렇게 했는데 조민으로 바꾸고 날짜도 정확하게 바꾸고 그다음에 표창장을 위조하는 방법도 바꾸고 이제 그래서 장소도 뭐 그 위조한 장소도 정확하게 명시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진보 성향의 판사 송인근이가 안 받아준다고 이걸 이렇게 하면 다른 사건이 되기 때문에 공소장 변경한 거 안 받아주겠다 이래 갖고 검사들이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이 검사들이 이거를 공소장을 하나 더 낸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이게 공소장이 2개가 돼버린 거잖아요. 하나는 날짜나 내용이 불명하지 않다라고 하니까 이거를 다 나중에 이제 또 확인이 된 거 하니까 정확하게 해서 한 공소장을 다시 넣으니까 이제 목요일날 재판에서는 판사가 송인근이가 이게 같은 건데 왜 공소장 2개냐 이중 기소다 또 이래 갖고 이걸 또 문제를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들이 아니 그때 지난번에 못 받아준다고 그래갖고 이거 다시 뚫어낸 거다. 그래서 이중 기소를 지적하는 거는 모순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뭐 자세한 내용을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제 동양대 표창장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펀드 관련 이것도 뭐 준비 기일이라 뭐 이거를 변호사나 뭐 검사들이 얘기해 줄 수는 없고 변호사들이 얘기를 해주지를 않은 것 같아서 더 이상 여기는 더 얘기는 나오지는 않았네요. 이렇게 간단하게 끝냈는데 8일날 검사의 난이 있고 나자마자 이 정경심이 보석을 신청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뭐 이제 공수처법도 통과 닫겠다. 그 다음에 검사들 난이 나왔고 막 전부 다 지방으로 날려버리니까 이제 또 조국이 측에서 정경심에 대한 보석을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막상 9일 재판에서는 보석에 대한 얘기는 나오지 않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조금 더 상황을 보고 싶겠죠. 보고 나서 확실히 조국이가 기소가 안 된다는 거를 확신하면은 이제 보석을 신청하겠죠. 그러면서 이 변호사가 김칠준 변호사 이 사람이 조국이 건이나 정경심 건이나 주 변호사예요.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재판 직후 취재진을 만나서 이제 물어봤겠죠, 기자들이. 그러니까 건강도 좋지 않은 상태에서 교도소에 수감돼 방어권 행사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리고 재판의 대원 측은 불구속인 데다가 장기간 압도적인 수사력으로 모든 증거가 확보됐다. 드는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도 없다. 막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뭐 제가 재판장에 있었다고 해도 제가 대통령 사건일 경우에 기자라든가 아니면 대통령을 대통령하고 관련된 사람에 따르면 막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쏘아대고 막 소리 질렀을 거예요. 그런데 또 조국이라 좌파들이라 조금 또 제가 또 대하는 입장이 좀 달라요. 정말 이걸 보면은 속이 불불 끓죠. 제가 이거를 조국이한테 뭐 이 김칠준 변호사한테 합의를 한다고 해서 이게 이렇게 이 사람들이 저희 합의를 직접적으로 느낄 것 같진 않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쏘아주기는 조금 이렇게 좀 거리감이 있어요. 이거 박 대통령한테 통했나요? 차라리 조국이라면 제가 소리를 지르겠지만 정경심 뭐 변호사한테 이거를 질른다 한들 그리고 좌파들이 물론 제가 소리 질르면 야, 박 대통령한테 좀 똑바로 해, 똑같이 해, 뭐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얘네들한테 얼만큼 신금을 올릴지 양심의 가책을 맺게 할지 요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또 우리 편이 많다고 하면 막 한꺼번에 달게 들어갖고 이렇게 하겠는데 그렇게 또 되지가 않은 게 보면서도 정말 너무나 억울하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 조국이 청문회 할 때도 정말 아쉬운 점은 야 너들이 박 대통령 그 2016년도에 너들이 할 때 어떻게 했나 이렇게 치고 들어가면서 팍 정말 민주당 그 국회의원들 팍팍 치고 들어가야 되는데 자한당 국회의원들이 이런 거를 못한다는 게 제가 보기에는 정말 요즘에 진중권이가 열심히 잘해준다고 하는데 변혜진 씨도 진중권이가 뭐가 잘하냐 박 대통령 그때 비교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저는 100% 공감이에요. 정말 그 자한당 쪽이나 아니면은 우파 쪽에 좀 말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라면 야 너희들이 박 대통령 때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하냐고 그렇게 따지고 들어가면 참 이게 좀 속이 시원할 텐데 우리 쪽에 한 사람도 없잖아요. 뭐 변혜재 씨가 방송에 가갖고 같이 토론하는 건 아니니까 진중권이가 뭐 토론장에 나가갖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겨우 하나 갖고 우리가 막 박수 치고 이러는데 참 이게 너무 진짜 우라통이 터지죠. 진중권이가 그나마 뭐 진실을 가지고 있으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정말 박 대통령 때 최성원 씨 때 아니 정유라 때 너들이 우병우 수석 때 어떻게 했냐 그걸 팍팍 치고 들어가서 그 유심이나 이런 것도 입을 꽉 쳐다 막 닫게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것이 정말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지금 뭐 자한당 쪽에서 뭐 우리 쪽에서 토론장에 나가면 뭐 조 대표님이나 변희재 쪽에서 나간다면 정말 누구 하나 꼼짝 못해 입을 다 닫게 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안 되고 겨우 진중권이 하는 말에 박수를 쳐야 되는 이런 상황이니까 참 저 같은 경우에는 보면서도 우라통이 터지죠. 그리고 또 말이 나온 김에 진중권 물론 잘하고 있는데 2016년도에 저는 이 사건 터지고 대통령이 탄핵되는 걸 봤을 때 결국은 사실 인정했어요. 그래 좌파들 너들이 이겼다. 지금은 너들 세상이 다 인정을 했는데 결국 그때 이 자한당에서 자기네 당에서 대통령을 내쫓았기 때문에 좀 무력해요. 그런데 제가 그때 느끼는 것은 좌파들 너네들의 자중질환이다. 저는 이걸 기대를 했어요. 우리가 결국은 너들이 아무리 똑같은 좌파들이긴 하지만 너들끼리 싸울 날이 있을 거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이 돼서 진중권이가 그 상황에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진중권이가 잘하고 있는데 뭐 저건 뭐 동지다 이 정도지 진중권이가 뭐 달라졌겠어요. 사실 그리고 또 달라졌다고 하는데 진중권이가 180도를 바뀌어갖고 우파 쪽으로 올 수도 없죠. 그러면 그 진정성도 되지도 않기 때문에 진중권이는 그 자리에서 계속 싸우면 돼요. 그리고 저는 또 기대를 하는 게 우리가 좌파든 우파든 이게 사상적으로 좀 다를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제가 기대하는 건 좌파들이라도 참에 대해서는 거부를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좌파들은 도대체가 참이 없고 거짓이니까 그게 문제였었죠. 단지 진중권이가 좌파긴 하면서도 그중에 이제 다른 것들보다 조금 참을 진실을 추구한다. 이 정도죠. 예.
뭐 그런 서글픈 우리 상황이 돼 있는 거죠. 하여튼 그래서 법원대리 판사 재판은 그랬고 오후에 이제 제가 이민걸, 이규진, 방창현 또 이렇게 심상치 할지는 모르겠는데 이 세 분의 재판에 들어갔는데 여기도 제가 별로 들어가진 않는데 이날 이제 증인이 나왔는데 제가 늦게 들어가갖고 뭐 10시였는데 오후에 제가 들어가 봤었어요. 오후에도 제가 늦게 들어갔는데 이분들의 재판에서 이제 증인이 나왔는데 거의 이제 끝났어요. 그리고 뭐 집중도 안 되고 저도 끝나고 했는데 방창현 판사라고 있어요. 이분이 이제 그 피고인한테 아니 증인한테 질문을 이렇게 했어요. 근데 좀 당신 이렇게 많은 거는 좀 모순이다. 이렇게 이제 그 증인한테 얘기를 하니까 검사들이 달게 들어갔고 막 질문을 막 그게 또 이 방창현 판사가 한 것에서 브레이크를 걸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방창현 판사가 나는 검사들한테 물은 게 아니다. 검사한테 물었는데 판단은 판사님 해주셔야 딱 자르는 거예요. 딱 아주 괜찮은 말이 나오는 걸 보고 제가 이제 일어서 갖고 이제 누군가 봤더니 이제 방창현 판사였는데 굉장히 똑똑하고 굉장히 젊은 분이에요.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사실 이분들의 얼굴들은 그렇게 올리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서 제 얼굴만 놔두는데 그 이유는 일단은 이제 대통령 사건 재판이라든가 사법농단 이런 재판들 이렇게 오시면서 사실 지금 재판 받고 있는 데는 굉장히 억울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올 때 얼굴들이 굉장히 이렇게 불안하다든가 좀 근심걱정 이런 게 많고 또 기자들이 찍게 되는 사진들 하나같이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의 뭐 그런 모습을 제 유튜브에 뭐 썸네일로 쓴다든가 뭐 이런 거는 뭐 제가 저도 뭐 작년 같은 거 쓰기도 했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그분들의 그런 좋지 않은 표정들을 내가 이렇게 고정화 시킬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가능하면 쓰지 않는 게 좋겠다. 뭐 누군가는 또 이제 궁금하시면 찾아볼 수가 있을 텐데 제가 이분들의 인상을 그렇게 고정화시키지 않는 게 좋겠다 해서 제가 이분들의 사진은 가능하면 올리지 않을 생각이에요. 그런데 방창현 이제 판사가 이렇게 딱 중간에 검사들한테 팍 이제 브레이크를 걸고 나 판사님한테 결정을 요구한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해서 봤더니 굉장히 젊은 분인데 이거 사법 뭐 거래 뭐 이런 거를 이제 재판을 보면 참 뭐 안타깝죠. 이제 이렇게 재판 받는 분도 있고 막 조사박한 판사들이 거의 뭐 100여 명 이제 된다고 하니까 하여튼 그래서 뭐 제가 정확하게 이분들이 이렇게 해서 재판 받는 분도 있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과연 이제 판사직도 잃게 되고 또 뭐 징계 받은 분도 있고 하는데 이분들이 다 이 직을 다 잃게 될까? 이제 이렇게 되면 나와서 변호사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보면서도 참 안타깝죠. 그리고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고의적인 악의적인 이것도 뭐 프레임이라 생각하니까 이제 이분들 제가 재판에 들어갔을 때는 통진당 해산에 대한 거예요. 뭐 뻔하죠. 전부 다 통진당 그다음에 뭐 민노총 좌파 단체에 대한 그런 거예요. 물론 뭐 양승태 대법원장 있을 때 이건 민변들이 우리법 연구회들이 계속 뒤에서 이렇게 모함을 하고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것들이었고 실제적으로 이제 뭐 박 대통령 있을 때 통진당 해산하고 뭐 이런 그 좌파들 단체에 대한 이런 거였는데 이 지금 재판에서 다는 게 전부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거를 뭐 만들게 됐냐, 문건을 만들게 됐냐, 누구한테 보고서를 올렸냐, 전부 다 이런 건데 정말 다 당한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판사직을 잃으면 앞으로 삶도 그럴 테고 이분들이 어떻게든 살아남아야지만 나중에 이 지금 당하고 있는 검사들이라든가 지금 뭐 판사가 결정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화요일날 이제 유해용 판사가 제일 먼저 선고를 받을 텐데 여기 대한 판사들이란 것 이 사람들도 나중에 이걸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라보면서 굉장히 안타깝죠. 그래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건지, 정말 직을 잃게 되고 정말 이렇게 힘든 삶을 살게 될지, 이런 거를 바라보니까 저는 좀 안타깝다는 마음으로 보는데, 또 이제 추미애가 지금 윤석열 검찰청장하고 이렇게 좀 났죠. 그랬는데 안태근 검사 10일 날 안태근 검사 성추행했다고 해서 말이 나오니까 그 여자 검사를 그 지방으로 보냈다는 거, 뭐 대전인가 이렇게 지방으로 보냈다는 것 때문에 직권남용을 했다고 해서 1심 2심에서 징역 2년을 받았다가 10일 날 대법원에서 무죄라고 파기환송심 된 거, 정말 정말 이거 추미애가 이렇게 인사이동하는 거 전부 다 직권남용으로 걸린다 이렇게 노리고 있었는데, 너무나 이거는 뭐 우연이라고 할 수가 없죠. 뭐 김명수가, 대법원장 김명수가 정말 뭐 악의적으로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안태근 검사가 죄가 안 된다 이렇게 났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직권남용으로 지금 인사이동한 것 때문에 직권남용으로 안 걸릴 수는 있겠지만, 안태근 검사를 무죄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사법거래라고 하는 재판에서 보면 이거는 걸려요. 왜? 물론 앞으로 결과가 뭐 어떻게 될지, 선고가 최종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사법거래라고 하는 이 재판들과 비교해 보면은 지금 추미애나 지금 하고 있는 이거는 분명히 걸려요. 왜냐하면 여기에 모든 재판에 보면은 보고서를 썼느냐 안 썼느냐, 올렸냐, 올리고 나서 어떻게 했냐, 누구가 쓰라고 했냐, 지금 이런 거거든요. 임종원 차장이 대답한 내용도 보면 전부 다 그런 식이에요. 보고서를 누가 쓰라고 했나, 근데 보고서를 왜 올렸냐. 제가 지난번에는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모든 공무원들은 그거 빨리 써서 보내, 보고서 써서 보내, 이렇게 하면 직권남용이에요. 그리고 이거 보고서를 받아갖고 상사한테 올렸다, 직권남용이에요. 지금 이 사법거래했던 재판들이 전부 다 그런 식이에요. 앞으로 관련된 부서에다가 그거 보고서 하나, 그거 확인서 지금 일이 상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그 보고서 하나 보내주세요. 전부 다 직권남용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 판사들이 재판받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도 저 판사들이 도대체 공수처법도 통과가 되고 이렇게 했는데 무슨 생각을 하고 피고인한테, 무슨 생각을 하고 증인한테 신문을 할까? 이거 신문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 사실 이 재판 자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저만 재판을 보면서 저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재판 내용은 뭐 신문에 난 기사 결과만 보고 할 거지만, 그 중간에 이 신문 과정이 어떤지를 그런 거는 일반인들은 모르니까, 앞으로 보고서 밑에 있는 사람 보고 야 그거 보고서 좀 빨리 보내, 직권남용이에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사람은 밑에 있는 사람이 일의 순서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일을 끝내고 보고서 올라오면 그때서 자기가 봐야지, 야 그거 보고서 보내, 직권남용이에요 이거. 예. 그래서 추미애가 문재인 마찬가지로 이거 피해갈 수 없어요. 예. 뭐 더구나 지금 윤석열을 가지고 뭐 6시간을 기다렸다, 뭐 안 올렸다, 이거 자기가 뭐 추미애가 6시간을 기다렸는데 보고서 의견서를 내지 않았다, 자기 명을 거역했다. 아니, 자기 추미애는 스스로 증거를 남겼어요. 명을 거역했다. 뭐 그리고 상명하복, 국정원장들 재판, 그 김관진 장관이 나오는 이거 국방부, 여기에서 기무사 마찬가지고, 공무사에 사실 뭐 어디나 다 그렇죠. 일반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상명하복 있어야지만 위계 질서가 서고 일이 되는 거지. 뭐 자유롭게 한다고 해서 뭐 상사의 지시를 마음대로 무시해도 되는 건가요? 마찬가지예요. 예? 추미애가 지금 하고 있는 거 뭐 명을 거역했다, 지금 사법 거래했다는 거, 이거랑 비교해보면 똑같아요. 직권남용 다 걸려요. 저는 그래서 뭐 추미애가 뭐 지금 아주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서 하는 건데,
제가 이 사법 거래라고 하는 이런 재판 보고 있으면서 제가 다 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물론 여기에 이제 지금 이 재판을 받고 있는 뭐 법관들 또 당한 사람들 징계받은 수많은 100여 명이 넘는 이런 사법부에 있던 사람들도 아마 언젠가는 때가 오면 다 이 재판 받고 있는 거 또 당사자들 그만두지 않을 때가 있겠죠. 그러면서 결국은 사실 여러 가지 우리가 복잡한 상황인데 여기에 지금 전부 다 윤석열 사단 아닌가요? 그래서 윤석열이가 과연 뭐 지금은 뭐 잘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재판을 받고 있는 이 판사들이 언젠가 때가 됐을 때 윤석열이를 살려둘까? 저는 이런 생각도 해요.